안녕하세요. 저는 손님이 맡기고 간 외투 주머니에서 4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사진을 발견한 세탁소 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세탁소라는 게 참 묘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남의 옷을 만지는 일이거든요. 남이 밴 와이셔츠, 김칫국 튄 식탁보, 결혼식 다녀온 양복, 장례식 다녀온 검은 정장, 옷에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만 만져봐도 어렴풋이 알아요. 아, 이 집은 요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양반은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 겨울 저희 가게에 들어온 다 떨어진 외투 한 벌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갚지 못하고 마음에만 품고 사는 빚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돈으로 진 빚 말고 사람한테 진 빚이요. 누군가한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게 두고 두고 가슴에 얹혀 있는 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어찌나 한이 됐던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빚을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40년도 더 지나서 딸인 제가 대신 갚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헌 외투 한 벌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엄마 이야기부터 꺼내야 해요. 우리 엄마는요,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새벽 4시면 벌써 일어나 어시장에 나가셨죠. 경매로 받아온 갈치며 고등어며 동태를 시장 한 구석 좌판에 쫙 펼쳐놓고 파셨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손을 잡으면 그 손이 늘 차고 거칠었어요. 한겨울엔 얼음장 같은 물에 생선을 씻으시느라 손등이 다 터지고 갈라져서 밤마다 빨간 약을 발라가며 주무셨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 혼자서 저랑 오빠를 키우셨죠. 생선 장사라는 게 벌이가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든 저희 둘 학교 보내고 끼니 거르는 일만큼은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비린내가 싫지가 않아요. 남들은 생선 비린내라면 코부터 막는데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거든요. 시장 좌판 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백열등의 노란 불빛이며 팔다 남은 생선으로 끓여주시던 칼칼한 매운탕 냄새며 다해진 몸빼에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골라 골라 싱싱한 거 골라 외치시던 엄마 목소리. 그게 다 제 어린 시절이에요. 우리 엄마한테는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수가 사람이 배고른 거 그거 그냥 두고 보는 거 아니다. 내 밥이 한술 줄어도 굶는 사람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 알겠냐?" 그래서 엄마는요, 시장에서 행색이 초라한 손님이 오면 생선 한 마리를 슬쩍 더 넣어주곤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좌판 앞에서 머뭇거리면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오늘 안 팔리면 어차피 다 버려요." 하면서요. 사실은 안 버려요. 충분히 다 팔리는 거였고요.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대고 나눠주시는 거였죠. 어린 제 눈에도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남한테 베푸셨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12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수가, 엄마가 너만 할 때 말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길바닥에 그냥 픽 쓰러진 적이 있거든." "왜? 왜 쓰러졌는데?" "그땐 뭐 먹을 것도 없이 며칠을 일만 했으니께 그냥 눈앞에 핑 돌더니 그대로 자빠진 거지.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들었는디 다들 구경만 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디야. 다들 죽는 줄 알았디야. 근데 어떤 처녀가 말이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쑥 들어오더니
나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막 뛰었디야. 한참을 뛰었던갑이요.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께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 저는 그 대목에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푹 가라앉으시더라고요. 그게, 그게 아니다, 문수가. 엄마가 깨어나서 보니께 그 처녀가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있더라. 고맙다고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핑긋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겨. 그러더니 엄마가 잠깐 눈 붙인 사이에 인사도 없이 그냥 휙 가버렸지 뭐냐. 이름도 사는 뒤도 아무것도 안 남기고 말이오. 왜? 왜 그냥 가버렸대? 낸들 아냐. 부끄러웠나 보지. 그 시절엔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께. 자기도 형편이 뻔한데 괜히 신세 갚으라 할까 봐 그랬는지도 모르고. 근데 문수가 엄마는 그 처녀 얼굴을 평생 못 잊었다. 죽을 사람 살려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가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잊겠냐. 어떻게. 엄마는 거기서 한숨을 길게 푹 내쉬더니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은혜를 그 사람한테는 못 갚으니께 딴 사람들한테라도 이렇게 갚는겨. 배고픈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라도 해야 엄마 마음이 좀 편해진다. 너도 나중에 크거든 꼭 그렇게 살아라. 알겠지? 받은 은혜는 말이요. 꼭 어디로든 돌려줘야 하는겨. 알겠지? 그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깊은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았다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엄마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셨는데 점심 나절쯤 옆 잡하는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학교로 달려오셨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못 깨어나시다가 끝내 눈 한 번 못 떠보고 가셨어요. 평생 그 차가운 얼음물에 손 담그고 새벽바람 다 맞아가면서 저희 남매 키우시느라 몸이 안에서부터 다 망가지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진작에 큰 병이 와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우리 엄마가 어디 아파도 아프단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옛날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거든요. 오빠랑 둘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시집을 가고 딸 하나 낳아 키우고 이렇게 동네 한 구석에 세탁소를 차려서 머리가 다 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재작년 겨울 그날 다 떨어진 외투 한 벌을 맡기러 저희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어떤 할머니를 본 그 순간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우리 엄마의 그 한 맺힌 이야기를 40몇 년 만에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요. 순심이었어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가던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펑펑 쏟아져서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죠. 저는 가게 문 닫을 채비를 하면서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흥얼흥얼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은 다림질하느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세탁약품 냄새가 알싸하게 배어 있었죠. 그 냄새가 저한텐 또 그렇게 정겨워요. 30년을 맡았으니 이젠 그냥 우리 집 냄새지요. 그때 가게 문에 달아놓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이 추운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오나 싶어 고개를 들었죠. 그랬더니 웬 자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당신 몸집만한 보따리를 끌어안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연세가 한 80은 훌쩍 넘어 보이셨어요. 등이 굽고 피쩍 마르신 게
입고 계신 점퍼도 다 해져서 솜이 비죽비죽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흰머리는 대충 비녀로 틀어 올리셨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시던지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조차 힘에 부쳐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겠소? 목소리도 가느다랗게 떨리시더라고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나온 건 커다란 남자 외투 한 벌이었어요. 색이 다 바랜 짙은 밤색 모지 코트였는데 옷깃이며 소매뿌리가 다를 대로 달아있고 오래 묵은 좀장 냄새가 폴폴 났죠. 한눈에 봐도 그 할머니가 입으실 옷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입던 옷이 분명했지요. 어르신, 이거 신사 외투인데 되게 어르신 옷인가 봐요. 제가 슬쩍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그 외투를 한참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영감 거요. 그 양반 가신 지가 벌써 몇 해인데 이건 도무지 못 버리겠어. 그래도 옷장에 처박아 두기만 하니까 자꾸 기키한 냄새가 나서 말이요. 한번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곱게 걸어 놓으려고.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영감님 외투를 차마 못 버리고 냄새 난다고 세탁까지 맡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영감 먼저 보낸 사람이라 알거든요. 얼마면 되겠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주머니를 뒤지시는데 동전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더라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더듬더듬 세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손님 봉지에 생선 한 마리 슬쩍 더 넣어주시던 우리 엄마요. 배고른 사람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그 순간 귓가에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이런 모직은 원래 손이 많이 가서 값을 좀 받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반값만 받을게요. 단골 되시면 더 깎아드리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서 어째. 미안하긴요.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다 되면 곱게 손질해서 걸어 놓을 테니까 천천히 찾으러 오시면 돼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시더니 그 작은 몸으로 눈발 속을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종종걸음도 못 대고 한 발 한 발 끌듯이 걸으시는 뒷모습이 어쩐지 오래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그 외투를 정성껏 빨아서 다림질까지 곱게 해서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영감님 유품이라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비닐도 새 것으로 깨끗하게 씌워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뒀죠. 그런데요, 사나흘이 지나도 그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다 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연락처를 받아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르신이 깜빡하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 떨리던 손이며 다해진 점퍼며 눈발 속을 끌듯이 걸어가시던 그 작은 등이 자꾸 떠올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그 연세에 그 추운 날씨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루는 마침 우리 동네 사시는 단골 아주머니가 옷을 맡기러 오셨길래 슬쩍 여쭤봤습니다. 저 혹시 우리 동네에 자그마하고 등급으신 할머니 한 분 안 계세요? 연세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아, 그 양반? 저 골목 끝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혼자 사는 할매 말하나 보네. 자식도 없이 영감 죽고 나서 쭉 혼자라고 하더만. 요새도 잘 지내세요? 몰라. 그 양반을 누가 챙기나? 요새 통 안 보이긴 하던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알아? 늙은이 혼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아주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던지고 가셨는데 저는 그 말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아냐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노인이 혼자 끙끙 앓다가도 한참 뒤에야 아는 세상이니까요. 그게 또 못내 서글프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그 외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닐너머로 곱게 걸려있는 그 짙은 밤색 코트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둘 순 없다.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도 어디 사시는지를 알아야 찾아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외투 어딘가에 이름이라도 전화번호 적힌 쪽지 한 장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저는 비닐을 도로 벗기고 그 외투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주머니, 안주머니, 양쪽 다요. 그런데 그 안주머니 깊숙한 데서 제 손끝에 뭔가 잡히는 게 있었어요. 빳빳하게 접힌 손바닥만한 무언가가요. 그 무언가를 저는 조심조심 꺼냈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네 번을 접어 손바닥만하게 접혀 있더라고요. 행여 찢어질까 봐 한 겹 한 겹 살살 펼쳐봤죠. 그건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 빛이 다 발해서 누래진 손바닥만한 옛날 흑백 사진. 젊은 여자들이 어깨를 딱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한복 저고리를 입었고 또 한 명은 그 시절 유행하던 단발머리에 하얀 블러스 차림이었어요. 뒤로는 어느 사진관에서 찍었는지 휘장 같은 게 드리워져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두 여자 중 하나가 우리 엄마였거든요. 아니, 처음엔 설마 했어요. 너무 젊고 애띤 얼굴이라.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시장에서 고생해 쩔은 마흔 쉰의 얼굴이지 이렇게 곱고 새파란 처녀적 얼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눈매며 살짝 올라간 입꼬리며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쏙 패는 보조개가 영락없는 우리 엄마였어요. 저 얼굴에도 똑같이 있는 그 보조개요. 저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것도 생판 모르는 그 할머니 영감님 외투 속에 한참을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혹시나 싶어 사진을 살그머니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뒷면에 다 바랜 잉크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더라고요. 생명을 빚졌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흐릿하게 적힌 날짜가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더라고요.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면요. 그 글씨가 우리 엄마 글씨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도시락 보자기에 공책 표지에 수도 없이 봤던 우리 엄마 글씨. 받침 하나, 삐쯤 하나까지 그대로였어요.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40몇 년 전 엄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들려주시던 그 옛날 이야기가 와락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말이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나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막 뛰었디야. 깨어나서 고맙다고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핑크 눕기만 하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디야. 그 이름도 사는 뒤도 아무것도 안 남기고 말이여. 엄마는 그 처녀 얼굴을 평생 못 잊었다. 그게 아니다, 문수가. 설마 저는 사진 속 또 한 명의 여자, 그 단발머리 처녀의 얼굴을 다시 뚫어져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살렸다던 그 이름 모를 은인이 바로 이 처녀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진을 평생 품고 다닌 사람이 그저께 우리 가게에 외투를 맡기고 간 그 떨리던 손의 할머니란 말이야?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가 없이 흐르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못 갚아 한이 됐던 그 빚의 주인이 40몇 년이 지나서 다 늙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필 제 가게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게 이게 우연인가요? 저는 도무지 우연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짐작일 뿐이었어요. 사진 한 장 가지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할머니가 정말 엄마를 살린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엄마랑 알고 지내던 다른 사람인지 그건 직접 만나서 여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가게 문도 안 열고 그 사진이랑 외투를 챙겨 들고 울동네로 올라갔죠. 어제 그 단골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골목 끝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길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차도 못 들어가는 좁고 가파른 골목이었어요. 시멘트 계단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담벼락엔 빛바랜 철거 글씨가 붉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그 떨리는 다리로 어떻게 오르내리셨나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골목 맨 끝 지붕이 한쪽으로 폭삭 내려앉은 낡은 집 앞에 다다랐어요. 녹슨 철문엔 문패도 없고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시멘트 바닥에 흙마른 빈 화분 몇 개만 덩그러니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쥔 손으로 그 차가운 철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한참을 불렀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한 아주머니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아냐던 그 말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녹슨 철문을 다시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안에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어르신! 제가 거의 울먹이면서 철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요? 저는 그 소리에 다리에 힘이 탁 풀렸어요. 살아 계셨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르신 저예요. 저 아랫동네 세탁소 주인이요. 며칠 전에 외투 맡기셨던 거 기억하세요? 한참 만에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인기척이 나더니 끼익 하고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내다보시는 할머니 얼굴이 며칠 전 가게에서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안 돼 보이시는 거예요. 입술은 다 트고 안색은 흑빛이고 몸을 가누기도 힘드신지 문설주를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어르신 외투를 안 찾으러 오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어요? 며칠 몸살이 나서 그만 일어나질 못했어. 외투는 다 나으면 찾으러 가려고 했지. 미안해서 어째? 알고 보니 그날 이후로 줄곧 알아놓으셨던 거예요. 약 한 번 제대로 못 지어 드시고 그 냉골방에서 혼자서요. 저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서 외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만 말문이 콱 막혔어요. 방이라고 할 것도 없는 단칸방이었어요. 창문도 변변이 없어서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하고 벽이며 천장엔 시커먼 곰팡이가 거뭇거뭇 피어 있었죠. 연탄이 떨어졌는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고 한쪽 구석엔 다 식은 미음 그릇이랑 약봉지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데서 80 넘은 노인이 이불 한 장 달랑 덮고 혼자 앓고 계셨던 거예요. 또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우리 엄마. 그리고 이 어른이 어쩌면 우리 엄마를 살린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르신, 외투 여기 곱게 빨아왔어요. 이제 옷장에 잘 걸어두세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째. 이 먼 데까지. 저는 외투를 건네드리고 나서 잠깐 망설이다가 품에서 그 사진을 꺼냈어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어르신, 그런데요. 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사진을 내미는 순간 할머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 들어 있었어? 아이고 세상에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드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탁탁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신머리 좀 봐. 이게 그 속에 든 줄도 모르고 영감 외투를 빨라고 내놨으니
하마터면 이걸 영영 잃을 뻔했구먼.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지. 나갔어.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꾹 누르면서 사진 속 우리 엄마를 가리키며 여쭸어요. 어르신, 이 사진 속에 이 한복 입은 분이요.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색시를 내가 알지. 아이고, 이 색시를 내가 어떻게 잊어. 옛날 옛적에 말이여. 내가 한창 처녀 적에 시장통에서 이 색시가 픽 쓰러지는 걸 봤어.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누구 하나 안 나서는데 내가 그냥 덜치없고 병원까지 막 뛰었지. 그 시절 내가 병원에서 잔심부름하던 처녀라. 저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평생 못 잊으셨던 그 처녀가 바로 이 어른이었구나. 그런데 어르신, 사진은 어떻게 같이 찍으신 거예요? 그 색시 깨어나기도 전에 그냥 가버리셨다면서요. 이름도 안 남기고. 맞아. 내가 그땐 그냥 도망치듯 와버렸지.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그깟 일로 무슨 사례를 받나 싶고 내 형편도 빤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색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나? 기어이 날 찾아냈어. 시장이며 병원이며 수소문을 해서 한 달을 넘게 나를 찾아 헤맸다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서는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한사코 살해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죽어도 안 받는다 하니까 그럼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자고 평생 은인 얼굴 잊지 않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 고집을 누가 말려. 할머니는 사진 뒷면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이걸 찍었지. 그리고는 뒷면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나한테 통째로 줬어. 가지라고. 이게 그 색시가 나한테 준 거야. 그런데 어쩌다 이게 영감님 외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요. 내가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우리 영감 만나서 시집을 갔어. 영감 따라 객지로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색시랑은 그만 또 연락이 끊겨버렸지. 주소도 못 챙기고 그 시절엔 전화도 은지 않았으니께 그게 두고두고 미안했어. 그렇게 날 찾아와 준 사람을 내가 또 놓쳐버린 게.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진을 평생 우리 영감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뒀어. 내가 살면서 아낀 게 딱 둘이거든. 우리 영감하고 이 색시가 준 이 사진. 영감이 살아생전에 그 얘기를 어찌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당신 참 장한 일 했다고. 사람 목숨 살린 거라고. 그래서 영감 가고 나서도 둘을 같이 두고 싶어서 그 양반 외투 속에 넣어둔 거지. 그걸 빨아달라 내놓으면서도 그 속에 이게 든 줄을 까맣게 잊었으니 이 늙은이가 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채로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르신, 그 색시가요, 우리 엄마예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시더라고요. 뭐라고? 이 사진 속 이 한복 입은 색시가 저희 엄마라고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당신을 살려준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못 갚은 게 평생의 한이라고요. 그 처녀 얼굴을 죽을 때까지 못 잊으셨다고요. 우리 엄마는요. 그 한을 가슴에 안고 3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은인이 이렇게 저한테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끝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새 갔어.
그 좋은 사람이 나 한 번 못 보고 그새 가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두 사람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그 차가운 단칸방에서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엄마의 젊은 시절이 이 어른의 눈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가만 토닥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네. 이 늙은이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자네 어미 얼굴을 이렇게 자네한테서 다시 보내. 그 보조개가 아주 똑같구먼 그려.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쏙 패던 그 보조개가.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차디찬 방을 다 식은 미음 그릇을 나뒹구는 약봉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못 갚은 그 빚, 이제 딸인 제가 갚을 차례라고. 이 어른을 다시는 이 추운데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는 그 차가운 단칸방에 어른을 혼자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장사는 접고 약국으로 달려가 몸살 약부터 쥐어다 드렸어요. 연탄도 몇 장 사다가 아궁이에 넣어 방을 데우고 따뜻하게 죽도 한 그릇 끓여서 떠먹여 드렸죠. 아이고, 자네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 같은 늙은이한테. 어르신 가만 좀 계세요. 약 드시고 푹 주무셔야 나아요. 그 뒤로 며칠을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죽도 쏘다 드리고 약도 챙겨 드리고 곰팡이 핀 벽도 닦아 드리고요. 그러는 동안 어른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냉골 단칸방에 어른을 다시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알아놓으면 약 지어줄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혼자 끙끙대다 잘못되시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가서 사세요. 네? 뭐? 뭐라고? 저희 집이 가게 2층인데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저도 영감 먼저 보내고 딸도 시집가서 혼자 살거든요. 어르신만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살아요. 어르신,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게 무슨 소리여. 내가 무슨 염치로 생판 남의 집에. 가뜩이나 지금도 자네한테 배만 끼치는구먼. 안 돼.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 손을 꼭 붙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건 패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못 갚은 빚을 이제 딸인 제가 갚는 거예요. 어른은 우리 엄마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까짓 방 한 칸이 뭐예요. 어르신이 자꾸 거절하시면요, 우리 엄마가 저 세상에서 두 발 뻗고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한 저라도 풀어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끝내 또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이 은혜를 또 어찌 갚누. 받기만 하다 가는구먼 또. 갚긴 뭘 갚아요. 그냥 저희 식구 대주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그 어른을 저희 집 2층으로 모셔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보따리 두어 개가 다였죠. 그 영감님 외투랑 그 사진이랑요. 따뜻한 방에서 끼니 거르지 않고 약 챙겨 드시니까 어른이 몰라보게 좋아지시더라고요. 흑빛이던 안색에 화색이 돌고 떨리던 손도 한결 차분해지고 굽었던 허리도 조금은 펴지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어른이 손이 어찌나 야무지신지 몰라요. 가만히 못 계시고 자꾸 뭘 하시려고 들더라고요. 어르신 가만 좀 쉬세요. 일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나 이런 거라도 해야 마음이 변해. 그러시면서 세탁소 한쪽에서 옷 맡기러 온 손님들 기다리는 동안 드시라고 따뜻한 생강차며 보리차를 끓여 내놓으시는 거예요. 가을엔 식혜도 한 동이 만드시고요.
그랬더니 글쎄 옷 맡기러 온 동네 사람들이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가느라 우리 가게가 아주 사랑방이 됐지 뭐예요. 전엔 그렇게 무심하던 동네 사람들도 이젠 "할머니 오늘 차 맛이 또 기가 막히네."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윗동네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아냐던 그 외로운 노인이 이젠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어르신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시집간 제 딸도 친정에 올 때마다 할머니를 어찌나 따르던지요. 사실 우리 딸은 외할머니 얼굴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이 어른을 꼭 친외할머니처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할머니,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냐, 이리 와 앉아라. 이건 손맛이요, 손맛." 두 사람이 부엌에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일찍 안 가셨으면 꼭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싶어서요. 그렇게 한 계절이 가고 또 한 계절이 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울층에 대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평소처럼 "어르신, 진지 드세요." 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만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 진지 드세요." 말해놓고 저도 흠칫 놀랐어요. 어르신도 계단을 내려오시다 말고 우뚝 멈춰 서시더라고요.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는데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을 자꾸 어르신이라고 부르려니까 영 정이 안 가서요.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14 살에 엄마를 여의어서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려본 지가 까마득하거든요. 어르신이 우리 엄마 살려주신 분이니까 저한테는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어요. "아이고, 내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 다 늙어 빠져서 엄마 소리를 다 들어보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엄마 해도 되겠어? 정말 그래도 되겠어?" 저는 그 앞에 같이 주저앉아서 그 작고 마른 어른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럼요 엄마. 이제 저 엄마 딸이에요. 엄마는 제 엄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어르신을 정말 엄마라고 불렀어요. 우리 딸은 할머니라고 부르고요. 자식 없이 평생을 혼자 사신 어른한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생기고 손녀가 생긴 거예요. 어르신은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내가 말년복은 없는 줄 알았더니 다 늙어서 이런 혹강을 다 하는구먼. 자네 어미가 저 세상에서 날 이리로 보냈나 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못 갚은 그 빚을 딸인 저를 통해서라도 갚으라고 어르신을 제 앞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 식구가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산지 어느덧 2해가 흘렀어요. 그 2해가 저한테는 참 꿈 같았어요. 아침이면 울층에서 문수가 밥 먹자는 소리에 눈을 뜨고 가게에서는 어른이 끓여주신 생강차 냄새가 나고 주말이면 딸의 손주까지 내려와서 집안이 북적북적하고요. 자식 없이 평생 외롭게 사셨다던 어르신 얼굴에 이젠 주름 사이사이까지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좋은 날만 계속되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이 부쩍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워낙 연세가 많으셨으니까요. 입맛도 없어 하시고 자꾸 누워만 계시려고 하고 그 야무지던 손도 다시 떨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딱히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기력이 다하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도 당신 가실 때를 아셨나 봐요. 어느 날 밤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수가,
나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금방 기력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같이 꽃구경도 가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이 늙은이가 내 몸을 알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외롭지도 않고. 어르신은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가 평생을 혼자 살았잖니. 영감도 일찍 보내고 자식도 없이. 솔직히 나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 냉골방에서 혼자 썩어 문드러질 줄 알았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근데 다 늙어서 자네 같은 딸이 생기고 손주까지 생기고 따뜻한 방에서 자식 손잡고 가게 됐으니 이만하면 호상이지. 이만하면 됐어, 나는.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르신이 도리어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빙긋 웃으셨어요. 문수가, 내가 저 세상 가면 말이다. 제일 먼저 자네 어미를 찾아갈란다. 가서 자네 어미한테 다 일러줄 거야. 자네 딸이 이 늙은이를 얼마나 호강시켜줬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할란다. 임자, 자네가 평생 가슴에 진 그 빈말이여. 그거 자네 딸이 다 갚았으니께 이제 두 발 쭉 뻗고 편히 쉬라고. 자네 어미가 그 빚 못 갚은 게 아니라 그랬다며. 이제 내가 가서 그 한 다 풀어주고 올란다. 저는 그만 어르신 품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가슴에 안고 가신 그 안을 어르신이 저 세상까지 가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이런 마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어르신이 머리맡에 늘 두시던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네가 갖거라." "엄마, 이건 엄마 평생 보물이잖아요. 영감님 외투에 늘 넣어두셨던."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지. 이거 원래 자네 어미 거였잖니. 자네 어미가 나한테 준 거. 그러니 이제 딸인 네가 가져야 맞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사진 볼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너희 모녀가 다시 같이 있어야지."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사진 속에서 젊은 우리 엄마랑 젊은 어르신이 어깨를 딱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두 분 다 그 시절엔 이런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 그 따뜻한 방에서 제 손과 우리 딸 손을 꼭 잡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시던지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띠고 계셨어요. 저는 어르신을 친정엄마 보내듯이 보내드렸어요. 아니, 사실은 저한텐 친정엄마를 두 번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4살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슴이 턱 비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우연이 됐던 건요. 어르신이 그렇게 무서워하시던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자식 손잡고 따뜻하게 가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쯤 저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 두 분이 손 맞잡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거라는 거. 그 생각을 하면 슬프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르신을 보내고 난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세탁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대 위에는요, 어르신이 제게 남겨주신 그 사진을 곱게 액자에 넣어 올려뒀어요. 젊은 우리 엄마랑 젊은 어르신이 나란히 웃고 있는 그 흑백 사진을요. 옷맡기로 오시는 손님들이 가끔 "이 사진 속 두 분은 누구예요?" 하고 물으시면 저는 삥긋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요." 그럼 다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선한 마음은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어디로든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 쓰러졌을 때 어떤 처녀가 내밀어준 손길 한 번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 처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드리는 걸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심코 베푼 따뜻함 한 번이 그 사람한테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러셨거든요. 평생 그 고단한 세월을 견디는 동안 그 색시가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한순간이 당신한테는 평생의 우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무심코 스쳐 지나갈 법한 인연들을 한 번씩만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인연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혹은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하늘의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도 우리 엄마처럼 미처 갚지 못한 빚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전한 분, 늘 마음에 걸리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라는 건 미루다 보면 영영 못 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날이 많이 더워져서 푸르른 6월이네요. 곧 한여름이 성큼 다가오겠어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너무 멀리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곁에 고마운 분들 손 한번 꼭 잡아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은 참 다행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못 갚은 빚을 끝내 갚고 외롭던 분이 따뜻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인생이 이렇게 곱게 매듭 지어지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다 바치고도 끝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보신 분, 갚고 싶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영영 다시는 만나지 못하신 분, 그리고 오늘 밤도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이 목소리에 기대어 잠을 청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그 마음은요, 설령 그것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하루를 분명히 따뜻하게 데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은 밤에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도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가슴 깊이 묻어두신 사연도 저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